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김만배 신앙림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도 결국 구속됐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회 법사위가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사건 당시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는 등 공방이 거셉니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의사협회와 다른 대형 병원들의 휴진 예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조약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 태도에 달렸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등 나머지 주자들도 나란히 수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른 법안 해지라는 판단인데 노 관장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하며 역대 하지 가운데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부터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제주에 이어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3.9도까지 오르며 역대 하지 가운데 가장 더웠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쌓인 열기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맑고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인제와 정선이 35.6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북충천이 35.3도, 경기 이천 33.9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35도 안팎의 심한 폭염은 오늘 절정에 달하다가 내일부터는 다소 누그러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에서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시작 시점은 예년과 비슷한데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9일에 시작한 올여름 제주도 장마는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하루에 200mm 이상,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6월 기준 하루 강수량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남해상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은 주말부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내륙으로 올라오며 남부지방까지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5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일요일 아침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무더위와 산발적인 비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더 강해진 정체전선이 북상해 중부지방에서도 첫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여름을 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얼음공장 직원들인데요. 임형준 기자가 얼음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 어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의 얼음공장. 사각기둥 모양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생선 선도 유지용 등으로 쓰는 얼음을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에 135kg짜리 얼음 덩어리를 옮기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밀고 엮고 그거는 데서 되게 힘들고 발목이나 요 손목 있는데 집에 가서
찜질팩이나 찜질로 가지고 많이 하고 하죠. 작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무게뿐만 아닙니다. 바깥은 한여름이지만 제가 와 있는 얼음 공장은 마치 한겨울 같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공장 내부 온도는 영하 2도.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24시간 영하권을 유지합니다. 한기가 가득한 곳에서 40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작업한 뒤 맞는 쉬는 시간 10분은 달콤하기만 합니다. 더위를 못 느껴요. 여기 온도랑 바깥의 온도랑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네. 손 녹있다 싶으면 들어와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최근 2달 동안 금어기 등을 거쳐 조금은 여유로웠던 얼음 공장. 다음 주부터는 조업이 재개될 터라 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멈춰있던 에어컨 가동도 본격화됐죠. 덩달아 실외기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데 청소와 점검만으로 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일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난 뒤 그을린 실외기가 눈에 띕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대피하고 9명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서울 청담동에 있는 16층짜리 건물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화재는 해마다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입니다.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건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로 더위가 절정인 7월과 8월에 특히 몰립니다. 2006년부터는 실외기 낙하 같은 안전상 이유로 공동주택은 내부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화재 위험성도 더 커졌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소방과 함께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실외기 실내 최고 온도는 40도 정도입니다. 환기창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온도가 얼마나 오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실외기실 내부 온도가 60도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손 대면 되겠는데요, 이거? 맞아요. 여기 보시면 온도가 60도가 넘어서 불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게 화점이라는 뜻이에요. 실외기에 쌓인 먼지가 화재 원인이 되기도 해서 에어컨 사용 전에는 반드시 실외기 청소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선 피복이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주변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방은 실외기를 벽과 10cm 이상 띄어 설치하고 멀티탭보다는 단독 플러그로 전원을 연결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평소에 소화기를 갖춰놓고 불이 났을 땐 전기를 차단한 뒤 진화를 시도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도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중증 환자 피해가 우려돼 휴진 철회를 결정했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 도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투표에서 전체 교수의 73%가 휴진 중단을 선택한 겁니다.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은 20%에 그쳤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진이 길어지면 중증 환자 피해가 우려돼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진 중에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는 이어갔지만 악화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국민의 건강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국민의 건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진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대위는 휴진 철회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진에 들어간 뒤 정부가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휴진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언제든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 병원 등 다른 대학병원에 대해
휴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총벌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사협회는 27일 무기한 휴진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 속에 빅5 병원들도 장기 휴진을 예고했는데 이번 철회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휴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 역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상태. 또 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무기한 휴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모두 휴진 장기화 준비 속에 가장 먼저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대학별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휴진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떠났다는 비판 여론은 다른 대학 교수들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게다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들마저 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점도 적지 않은 압박입니다. 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은 이미 내부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여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지금의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특위에서 배제되는 등 무기한 휴진 강행은 이미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군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추궁하고 있지만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등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증인 가운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원격 화상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오늘 서북도서 방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장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당시 들었다는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전한 적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은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군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진 기록을 근거로 출석한 증인들에게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캐물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고 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박정훈 전 단장은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장에 나온 관련자들은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거나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자신은 최상병 순직 당시 수색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후 사건 회수나 재검토 지시는 적법한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이 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잇따라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독주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태도 용인하지 못한다, 수용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등 4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나머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기자회견 날짜를 23일로 잡으며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당권 도전을 공식 발표한 건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 당대표직을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참패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져야 됩니까? 선거 잘 못 치렀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났다고 다시 또 나오겠다? 이거는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먼저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를 확정했고 나머지 두 후보가 앞뒤 1시간 간격으로 같은 회견장을 잡았습니다. 대세론까지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존재감 경쟁에 나서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물밑 선거운동과 함께 상대 후보를 향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친윤계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아선 이른바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윤계 지원설이 흘러나오는 원희룡 전 장관을 의식한 발언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2의 연판장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외 인사인 원희룡 전 장관은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만나며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깜짝 출마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선을 그으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듯 당정관계 회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냥 남 얘기만 하고 왔었고요. 이 출마 결심은 그와는 별개로 이걸 원활하게 당내 소통을 과 당정 협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23일 출마 선언 뒤에 본격 공개 활동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 패배 불과 2달여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대국민 메시지에 특히 공을 들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의 당권 경쟁은 일단 4파전으로 정리되는 가운데 친윤 대 반윤 비윤, 원내 중진 대 원내 대권 주자 등 다양한 구도 속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리란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당 대표직 연임을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압도적인 당대표 1위 후보인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전에 사퇴할 거라며 결단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퇴 시점은 여당 전당대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정권 견제에 대한 국민 여론으로 연임 이후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6%, 부정평가는 64%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과 같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6%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8%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9%, 개혁신당은 4%로 집계됐습니다.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6%로 호감도가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대표가 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탈북민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맹비난하며 사실상 맞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우리 쪽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달아나는 일이 이달 들어서만 3번째 반복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잠긴 하늘 위로 대북전단이 날아갑니다. 어젯밤 경기 파주 일대에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집회와 트로트, 드라마 등을 담은 전단 3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물 쓰레기 뿌려댄 김정은 즉각 사죄하라. 북한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경 일대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와 물건들이 널려졌다며 비난의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혐오스러운 쓰레기라고 부르는가 하면 남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거라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며 맞대응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담화에서 경고한 새로운 대응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사실상 예고한 겁니다. 남북 간의 분쟁을 확전 상태로 끌고 가지는 않되 내부 통제와 그다음에 자신들의 입장, 이 소위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가운데 비무장지대 안에서 방벽 작업을 하던 북한군 여러 명이 또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북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과 18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번째 침범이 반복된 겁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 방송과 사격을 받고 곧바로 후퇴했고 이후에도 멀리 달아나지 않고 저녁까지 작업을 이어간 점 등으로 미뤄 단순 침범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경기도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수사 의뢰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조약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외교부가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노비에프 대사를 초치한 겁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러 조약이 한미 안보와 한반도,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취한 정당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하며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해도 너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 본사 4층에 자리 잡은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 점유 중이라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1심 판결 뒤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건 계약 위반이라며 맞서왔지만 1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은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 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400여만 원도 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20억 원을 판결한 근거 가운데 하나기도 합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지만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란 겁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무단 점유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늘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2심 결론이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어제 원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해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9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대장동 브로커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고 이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 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지시를 내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법원은 영장 심사 2시간여 만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대장 강모대위는 규정 위반 얼차려가 이뤄진 것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얼차려를 본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대위는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주겠다고 부중대장이 자신에게 보고했고 이를 승인하면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군장이 아닌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훈련병들이 쓰러진 뒤 이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과 함께 속초 의료원으로 이동했는데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강 대위는 최종 도착한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향후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가수 부검 결과 등을 따져 진위를 가릴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YTN 단독 보도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산청군 산청의료원 주차장에서 1살 A양이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A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아인 A양은 산청의료원에 견학 갔는데 버스 앞에 앉아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가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경찰서 유치장 대기 장소에 있던 20대 피의자 A씨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1시간쯤 뒤 지하철 1호선 관악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경감의 직위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북 경주시가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최종 결정은 APEC 정상회의 준비위가 이달 중에 결정하는데요. 유치를 희망했던 경주와 제주, 인천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시가 인천, 제주와 치열한 경쟁 끝에 개최도시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개최도시 선정위는 국가와 지역발전 기여도, 또 문화 관광 자원 등에서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는 회의장 주변 4천여 개 객실과 경호 안전성, 또 군사공항 3곳을 통한 접근성 등에서 합격점을 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런 강점에 더해 한국 전통의 멋을 잘 알릴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해 다음 주 APEC 준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경주가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APEC 정상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경호라든지 시민 불편이라든지 한류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면에서 월등히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5년에 이어 또 한 번 고배를 마신 제주는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제주의 역량과 가치를 각인시킨 기회라고 자평했습니다. 경주시에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인천을 선정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나쁜 결정입니다. 저는 외교부의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개최지로 낙점된 경주시가 반발과 우려를 이겨내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과 세종대로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반부터 시청 교차로 방향으로 또 오후 3시 반부터는 서소문로와 한강대로를 거쳐 남영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차량 우회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구매 계약을 한 나라들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된 건데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추가 방공 능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국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Дякую Румунії за рішення передати Петріот Україні. Дійсно сильний крок. І як наслідок буде більше безпеки в усьому нашому регіоні для всіх наших сусідів. 미국은 아예 자국에서 생산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made the difficult but necessary decision to reprioritize near-term planned deliveries of foreign military sales to other countries of particularly Patriot and NASAM missiles to go to Ukraine instead. 그러나 조치 대상에서 타이완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미사일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국가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집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에 포함된다고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 5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엇 최신 버전 추가 확보와 기존 발사대 개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6년간 7,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을 맺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과 폴란드, 루마니아도 미국에 주문을 한 뒤 아직 패트리엇 체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 통보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운항이 반복된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잦은 항공기 고장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티웨이 항공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다음 달 중에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 항공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 프레미아에 대해서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동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력과 재원 확보,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하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이 펄펄 끓으면서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늘어나는 냉방용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차질을 빚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는 중동의 쿠웨이트가 순환단전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오만과 카타르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선 정전이 잦아지면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달째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남아시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구제금융까지 받을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파키스탄에선 대도시에서도 정전이 일상화됐습니다. We rely on electricity to keep our food fresh. Outages means we lose a lot of our stock. 이웃한 인도 북부 지역은 하루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 버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베트남은 애플의 협력업체인 폭스콘 공장에 전력 소비량을 30%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발전소들은 2억 톤에 가까운 석탄을 비축해놨습니다. 通过精细化开展电力需求侧管理，更好地保证民生和重点用能需求。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발전 목적의 수입을 늘리면서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에콰도르와 멕시코 등은 이상 고온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안심할 순 없어서 인공지능 산업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까지 겹쳐 올여름 지역에 따라 순환 정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세계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이혼 소송에 어떤 변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한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혼 소송과는 별개이긴 한데 이번에 법원이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은 그 요건 사실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건에서는 재판부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SK 측은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이제 목적물 인도 의무에 반해서 인도를 하라라고 판시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지 통보를 한 이후부터의 점유는 이제 불법 무단 점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비에게 10억여 원을 SK에 내라고 한 게 이게 월세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요. 보증금 44억 8천여만 원에 월세 821억 1여만 원, 그다음에 월 관리 유지비가 1,44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이에 따르면 월세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관리 유지비까지도 같이 손해배상액에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계약한 날짜에 퇴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네네. 노관장 측에서는 왜 이렇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사실 이제 해당 전대차 계약이 이제 SK의 문학 경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비 관장이 이제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는 배임행위다라는 무효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배임행위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노관장 쪽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을 했습니다.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네네. 변호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항소 여부도 생각해 본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네네. 지금 이 판결이 난 즉시 SK 본사에서 짐들을 다 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확정이 되려면 이제 재판이 판결을 나고 난 다음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노관장 쪽에서 만약에 항소심을 제기를 한다면 항소심 또 그다음에 상고심까지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퇴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 소송이 지난달 그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언급을 하면서 또 관심을 네네. 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어떻게 나오게 됐었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자료가 20억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그 인정된 근거로서 이제 노세훈 관장 측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 근거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의 판결 근거 추가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노세훈 관장이 이제 기여를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퇴거까지 소송을 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 즉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이혼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상고심에서 이제 위자료 액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그 근거 중에 하나인 이 퇴거 소송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이 노세훈 관장한테 지급해야 되는 위자료 액수가 좀 감액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이혼 소송 사건에서 또 하나로 변수로 주목되는 게 가집행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뭡니까? 가집행은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뭐 금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의 내용들을 이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제 법원의 직권으로서 먼저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 가집행 판결문을 가지고도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그 판결문에 있는 주문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가집행입니다. 그러면 이 노 관장은 항소심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개시 안 했단 말이죠. 그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가집행 신청을 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 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장을 접수를 했고요. 또 상고심이 진행될 것이고 이 상고심은 물론 본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인 상고심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할 것이나 그래도 항소심이나 뭐 1심 재판보다는 좀 짧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한 그 이제 노 관장 입장에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은 뭐 예고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상고장이 접수가 되면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고장을 접수를 하면 이제 소송 기록이 접수되었다라는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상고 이유서는 상고 이유의 요건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법원에서는 먼저 이 상고 이유서에 상고 이유가 합당한지를 판단을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고 이유 자체가 이유가 없으면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바로 심리 불속에 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변론이 필요하다면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를 통해서 변론 없이 바로 판단이 돼서 파기환송을 통해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이혼 소송의 경우 노 관장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그 최태원 SK 회장 측은 상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최 회장 측 그 불만 제기한 그 내용만 다루게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아직 상고장은 접수했으나 상고 이유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고 이유서에 어떤 내용을 적느냐,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쟁점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좀 예상되는 쟁점으로는 요즘에 다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위자료 금액이 좀 이례적이고요. 20억이라는 금액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경정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슈, 즉 이 SK 주식이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아니면 항소심대로 포함되느냐. 그다음에 추가로 만약에 이제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돼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이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이제 35%는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줄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심 재판부가 수치 오류를 정정했지만 최종 판단은 또 유지했습니다. 이런 계산상의 오류가 대법원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계산상의 오류 그 자체는 이제 사실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판단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본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특수한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의 계산상의 오류라고 지적한 그 부분이 이제 SK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항소심 판결문에는 그 주식의 가치가 100원이다. 라고 산정을 했는데 나중에 경정에서는 1,000원으로 주식 가치를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의 원래 기여도가 355배 정도가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치가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35.6배로 거의 10분의 1로 줄었고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이 SK 주식은 이제 승계 상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수성가형이 아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좀 더 부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신학림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사실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의 프레임을 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이제 그런 선거에 개입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대 허위 프레임을 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이제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사건을 본격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이렇게 구속이 된 건데 여태까지 나온 정황들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근에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포렌식을 하니까 허위로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2달간, 즉 구속이 되기 전까지 수십 차례 만난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닷새 이후에 이제 1억여 원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서로 오간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뭐 김 씨나 뭐 신 씨 입장에서는 이제 책값 명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터뷰를 했던 그로부터 이제 거의 뭐 5일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의 정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조우영 씨가 등장하죠. 조우영 씨가 인터뷰를 진술을 했을 때도 실제로 본인은 이제 윤 대통령을 검사실에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이들의 이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의심의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 여론 조작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검찰이 의지를 다졌었는데 좀 길어졌었고요. 그럼 이번 법원 결정으로 검찰의 논리에 좀 힘이 실렸기 때문에 수사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압수수색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건 관련자들이 많아서 사건 관련자들을 좀 더 신속하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압수물 포렌식 과정도 지금까지는 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고 좀 더 힘이 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수사 중인데 확대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 이미 수사가 좀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추가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한 조직적 범죄보다는 이제 김 씨가 주도한 프레임 조작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만배 씨가 이번에 구속된 게 3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그전과 다른 그런 좀 결과가 나올 검찰 수사로서 어떤 게 밝혀질 게 새로운 게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 번이나 이제 구속을 한 거에는 지금까지 뭔가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 구속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정황들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포렌식에서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하면 아마도 포렌식 결과가 좀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네, 이번에 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얼차려를 지시했던 중대장 그리고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구속에 있어서도 법원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훈련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당사자들이 즉 피의자들이 사실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사죄를 했더라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구속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네, 먼저 첫 번째는 업무상을 과실치사고요. 그리고 이제 직권 남용으로 인한 가혹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는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혹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이제 직권을 남용해서 군기 규정에 위반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이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서야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한 번도 죄송하다라는 사죄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 청구를 앞두고 이게 사죄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보낸 취지는 사실상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가족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함께 직권남용 가혹행위,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어떤 살인 행위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그 경계가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보은상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가군장만 했고 그것만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거든요. 만약에 가군장이 인정이 되면 고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군장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 이제 군장을 지시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대장은 규정 위반 얼차려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했지만 완전 군장을 지시한 적은 없다. 네네. 가군장을 좀 더 가볍게 해서 훈련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쓰러진 훈련병과 함께 속초 의료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막상 가보니까 신장 투석기가 없어서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주의 의무를 다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곳곳으로 온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영서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하게 집중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은 밤까지 최고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8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서울과 경기 지역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대전은 2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일부 중부지방은 휴일 오후에도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내 출마 기자회견을 연 건 처음인데 지금 여당에는 보수 혁명을 선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경륜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전투력이 없습니다. 전략과 투쟁력과 역량이 없는 집단. 그게 우리 국민의힘.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기 당대표, 한마디로 당의 변화 혁신을 주도하고 그리고 보수혁명을 선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경륜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 윤상현에 의하면 반드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레 국회에서 나란히 출마 선언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타파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배경에 대해서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 줄 서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결단이 임박했고 연임 이후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 대표 최측근 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정권 견제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준 국민 여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연임 결정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정권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으로 연임 이후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는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비명계를 비롯한 다른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 출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전하며 전당대회가 흥행하려면 경쟁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최고위원 후보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권이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당대표가 있어야 되는가 고려해 봤을 때는 연임하시는 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연임을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어차피 압도적인 당대표 1위 후보인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전 사퇴할 거란 관측입니다. 애초 이번 주 연임을 공식화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로 쏠린 국민적 관심에 사퇴 시점을 다소 미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님 연임이나 사퇴 여부는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뒤 연임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 연임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아버지 등 이 대표를 과도하게 추종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자칫 일극 체제를 더 강화해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 서민들의 살림살이 문제 이런 것을 능력 있고 대안 있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갈 때 지지율도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연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어제부터 이틀에 걸친 투표에서 응답 교수 948명 가운데 73.6%인 698명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 중단은 환자들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이지 불통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면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자 정부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 의제 구애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흰색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강한 충격에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차량 파편은 도로 곳곳에 흩어집니다.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한 겁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새벽 3시 반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탄 61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저기에서 자전거를 쳤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만큼 날라왔어. 여기서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자전거는 저쪽에 있고 술 먹은 애들은 여기 가던 차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저쪽으로 간 거예요. 또 충돌한 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3살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용두동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골반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부상이 심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측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주한 러시아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서소문 등에 있는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이 치킨집에서 맥주를 쏟으며 행패를 부렸다는 갑질 사건이 다시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찾아간 공무원들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청소하는 여성. 끈적한 게 묻었는지 한참을 쓸고 치웁니다. 조금 전 손님 4명이 앉았던 자리에 흥건하게 뿌려진 맥주를 닦아내는 겁니다. 남성이 일부러 맥주를 쏟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미끄러질까 걱정한 업주는 우선 가능한 만큼만 닦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오줌을 싸지도 먹튀를 하지도 않았는데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며 자신이 구청 직원이니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업주 측 주장입니다. 실제 4명 모두 대구 중구청 공무원으로 확인되면서 중구청장은 지난 18일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장의 사과문 발표 하루 전 남성들은 사과를 위해 치킨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CCTV엔 팔짱을 끼고 있거나 허리춤에 팔을 올려놓은 채 업주를 찾는 듯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전후 맥락을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저런 사과를 본 적이 없다거나 고압적 태도를 못 버렸다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구청 게시판에도 엄벌을 청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청은 이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치킨집 업주는 괴로움에 못 이겨 결국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가 20년 만에 자필 편지로 사과했습니다. 밀양 사건 가담자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는 박모 씨가 자신에게 보내온 사과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20년 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언급한 박 씨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용서를 바라지 않겠다며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몸을 낮췄는데 유튜버는 박 씨가 한국 성폭력 3당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지난해 8월 역대급 폭염에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6% 늘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도 같은 기간 2.5%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냉방비 폭탄 맞은 분 많을 겁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2022년 여름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킬로와트 시당 모두 28.5원이 인상됐습니다. 한여름인 7월에서 8월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킬로와트시입니다. 2022년 8월 6만 7천 원가량 전기요금을 냈다면 지난해 8월에는 8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누진 구간 탓에 4인 가구 전기 사용량이 20% 늘었다면 전기요금 1년 전에 비해서 70% 넘는 요금을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30% 더 쓴 경우는 2배 가까운 전기요금이 아마 고지서에 찍혔을 겁니다. 내일은 폭염에 벌써부터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5분기 연속 동결로 여름철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된 전기요금 가운데 매 분기 조정이 가능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리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도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3분기 연속, 가정용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팔아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냉방 등 전기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 물가 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전력 수급량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이른 더위로 지난 19일 전력 수요가 80기가와트를 상회한 만큼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7.2기가와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104.2기가와트의 전력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까지 원전 등 대규모 발전 설비와 송변전 설비의 점검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에 맞춰서 경유, 압축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한 것에 맞춰서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와 CNG 유가 연동 보조금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생활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한국과 미국, 타이완산 스티렌에 부과해오던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 5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서 한국, 미국, 타이완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측은 모레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오던 3.8에서 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스틸렌은 폴리스틸렌과 합성 고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데 널리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입니다. 최근 고물가 영향에 중고차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238만 대로 신차 등록 대수의 1.4배에 달합니다. 시장 규모가 30조 원을 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죠. 이후 케이지 모빌리티도 역시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르노코리아는 사업 목적에 자동차 관리 사업을 추가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꼽은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 1위는 허위, 미끼 매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불투명한 가격 정보, 성능 신뢰도가 비리였습니다. 중고차를 산 당일 문제가 발생해도 이미 차를 산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받기가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괜찮아 보이는 외제 중고차를 발견한 A씨. 차를 사서 대구에서 해남으로 오던 길에 갑자기 차가 멈춰섭니다. 턱턱 하면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번넷대를 열어봤더니 연기도 나고 덤프차 오는데 갑자기 제가 급브레이크 상태가 돼버리니까. 중고차 업체에서 외제차를 구매한 B씨는 성능검사 기록부에 미세 누유라는 사실을 봤지만 누유는 오일이 바닥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미세 누유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전이 누유다. 밑에 안전이 바닥이 흥건하다. 오해를 하겠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 구제 신청이 총 330건인데 매년 증가세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능이나 상태가 다른 경우가 10대당 8대꼴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능 이상을 발견해도 이미 차를 구입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받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중고차 하자가 구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또는 성능 상태 점검 내용이 부실했는지 등을 밝히기가 어렵고 중고차 매매상은 중고차의 특성상 신차와 같은 품질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구제 신청 사례 중 단 38.8%만 배상이나 환급, 수리를 받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은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수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구매 이전에 있었던 하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차량 사고 이력을 점검하고 반드시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통신사들이 대리점들의 수수료 관련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조사관을 보내서 대리점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달 노동자들과 음식점주들이 배달 플랫폼 갑질을 규탄하며 오늘 하루 동안 배달의 민족 앱 사용을 중단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배민이 라이더 운임을 30% 가까이 삭감했다며 하루 동안 배민 배차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주들이 모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도 무료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수수료 6.8%를 떼어가는 배민 원 이용을 하루 동안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측은 경쟁사나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의 중개 이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과 라이더 단체와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DMZ 안에 담벼락을 설치하고 도로를 까는 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이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BBC는 최근 비무장지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한국과 경계선 근처에 장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비무장지대 동쪽 끝 1km에 걸쳐 최소 3개 구간에서 장벽이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러 조약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외교부가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노비에프 대사를 초치한 겁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면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러 조약이 한미 안보와 한반도,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취한 정당한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하며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경기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보고된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배고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의 22%를 차지합니다.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는 캠핑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빙어 얼음 낚시 축제가 열리던 곳인데요. 이상기후로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자 새로운 여름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숯불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닭. 천막 아래 그늘에 앉아 허기부터 달래고 캠핑 즐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텐트 칠 차례. 뼈대를 완성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면 끝. 와, 제가 다 쳤다. 완성했어요. 지난 14일 개막한 강원도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물놀이장에 뛰어든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고 잔잔한 호수 위는 카약과 수상자전거가 수놓습니다. 드넓은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대형 캠핑장. 사실 이곳은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얼지 않아 빙어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심 끝에 내놓은 건 여름축제 캠핑 페스티벌. 얼지 않던 호수는 캠핑과 접목하니 최고의 관광자원이 됐습니다. 바가지 없는 먹거리와 다양한 수상 레포츠까지 준비했더니 전국 캠핑족 발길이 몰립니다. 애기들 데리고 나오면 힘든데 그래도 추억 만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텐트 안에 있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애기들도 물놀이장도 있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한낮 더위가 수그러드는 밤이 되면 캠핑 현장은 활기가 더 넘칩니다. 한여름 캠핑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의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멕시코와 미국 동남부를 강타해 4명이 숨졌습니다. 알베르토 세력은 약화됐지만 주말에도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가 무섭게 일렁이고 해변에 물이 차오르자 빗속에 테이블과 의자를 고정하느라 분주합니다. 농구 경기장은 강한 바람과 물살에 바닥은 물로 가득 차올랐고 골대만 기울어진 채 구석에 밀려나 있습니다. 강한 폭우에 다리가 무너져 끊겼고 불어난 강물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강타해 멕시코에서만 여러 명이 물살에 휩쓸리거나 감전돼 숨졌습니다. Empezó dentro de lo que cabe normal, nada más que ahorita está reciando, conforme está reciando el aire. Está algo. Lo que tenemos que buscar es la salida de agua para proteger el material. 알베르토는 미 남부에도 많은 비바람을 퍼부었습니다. 텍사스의 해변 도시는 물에 잠긴 수중 도시로 변했습니다. To see all this water is kind of a tragic situation because I have friends that live on the beach side of the island, and I'd like to check on them and have been able to. Hopefully they're okay. 최대 풍속 시속 7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던 알베르토는 현지 시간 20일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멕시코 북동부에 주말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라니냐 등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평년보다 허리케인이 더 강하게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계속되는 폭염으로 철도 운행이 일부 구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여객철도공사 암트랙의 공지를 인용해 기온 상승으로 열차가 저속 운행이 필요해 앞으로 일주일간 정오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최대 1시간 지연 운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기회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행을 멈췄던 필라델피아에서 뉴헤이븐을 오가는 열차 운행은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역삼동 아파트 화재에 대해 관계기관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소방서와 수서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불이 난 집에서 작업을 하던 에어컨 기사는 용접 도중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감식반은 이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역삼동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2명이 다쳤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꼭대기인 16층을 제외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사업 승인을 받았던 지난 2003년 당시 16층 미만층에 대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늘어난 무인 점포는 주인이 없어서 절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상품을 훔쳐가는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섭니다.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낸 남성.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품 안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곤 유유히 밖으로 나갑니다. 이 남성이 돈을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주인 이모 씨는 지난 5월 14일 영업을 시작한 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5차례나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 부부는 처음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먼저 경고문을 써붙이고 자제하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3번째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놔두라 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냥 간식이다 생각합시다. 이런.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를 또다시 찾아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물건을 훔치는 걸 목격한 이 씨가 가게 스피커로 경고방송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CCTV 보고 있는데 버젓이 8시 37분에 5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했죠. 핸드폰으로. 소리 큰 소리를 했는데도 그냥 가지고 3개 품 안에 넣고 막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둑맞은 아이스크림은 10개 남짓.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절도 행각에 이 씨는 막막함이 앞섭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최근 2심 재판부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고등학생 시절 전기 파리채로 야구부 후배를 감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씨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좋은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며 우리나라 운동부의 폭력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주요 기밀이 대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주개발의 핵심 기관인 작사는 방위 사업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계 해커가 연관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작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도요타 자동차, 방위성 등 외부 기관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관들의 기밀 정보들이 외부로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NHK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해 6월 작사와 거래기업 직원 등의 개인정보 5천 건이 새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기관의 기밀 문서 등에도 부정한 접근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사는 보안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로켓과 안보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작사가 방위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계약 상대인 만큼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주 개발의 핵심인 작사는 최근 인공위성 등 안보 분야에서도 방위성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防衛省の装備品等の研究開発や役務の契約相手方でもございます。現時点で防衛省の業務に特段の支障は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が、JAXA による調査及び対応については引き続き確認していきたい。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 도입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サイバー安全保障分野での対応能力を欧米主要国と同等以上に向上させることを目標に掲げ、その柱として能動的サイバー防御を導入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작사는 2013년, 2016년에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에 중국계 해커 집단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사를 집중적으로 노린 표적형 공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핵심 기간 사업을 겨냥한 해커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면서 정교한 사이버 안보 체계가 일본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지난 15년 동안 2,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싱크탱크 소속 중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전기차 업체 지원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이 판매세 면제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난해에만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판매세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죄 판결 이후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선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우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슨 대와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각 주별로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애리조나와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6개 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로 분류되지만 최근 대선에서 박빙 승부가 벌어진 미네소타주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 담당자는 지난달 유죄 편견이 내려진 뒤에 주요 경합주에서 실시한 첫 조사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다며 두 후보에 대한 지지는 지난해 11월 이후 대체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주말인 내일 비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비가 시작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전남에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장맛비가 내리면 나들이 가는 길 안전운전해야 하잖아요.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먼저 높은 속도로 코너를 돌 때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갓길이나 도로 끝 차선에서도 고속주행을 피해야 하는데요. 주행 속도를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장마철에는 김서림으로 인한 시야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침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는 것은 피해야겠고요.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더위 상황은 어떤가요? 네, 내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와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휴일인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은 휴일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